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참사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오전 조금 전 안타까운 지하철 공사 현장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양주역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전 남양주 경찰 측에서 매몰된 5명 중 3명은 사망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 사망자가 현재 4명으로 조금 전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엔 사건 사고입니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지하철 공사장에서 이런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정치면 기사인데요. 167석의 이 거대 야당 3당이죠. 4개 총회를 실시하겠다. 야당끼리 힘을 합쳤습니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거야 본색을 드러냈다. 그 무시무시하다는 청문회를 내리하겠다. 가습기 성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정운호 청문회, 경찰의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 과잉 진압 청문회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야당이 추진하는 청문회 때문에 여당이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면에 보도되고 있는 사진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력 정치인들이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19세 김모 씨의 사고 소식을 추모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 김종인 대표, 박지원 대표, 원내대표, 정치인들이 와서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언급하는 여론들의 목소리가 슬슬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기 중 3번이나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총 책임자인 서울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책임론과 문매입니다.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인데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보 보시는 분들 많고 어플리케이션 까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 환경부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절반이 글쎄요 빗나갔답니다. 50%의 빗나갈 확률이라는 건데 보통 비올 확률 50%라고 하면 굉장히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건데 초미세먼지 예보가 50%나 틀렸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 시민들 뭘 보고 초미세먼지 예방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재벌의 인질이다.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정치를 재개한 돌아온 유승민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강의, 특강을 가졌는데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 얘기를 꺼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다. 원래 공화당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과 5.16 쿠데타는 나쁜 거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 존중 특별시를 외치던 박원순 시장, 사흘 침묵 뒤에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 박 시장 임기 중 똑같은 사고가 3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때 박 시장은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에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똑같은 사고가 1년 뒤 또 발생했습니다. 박 시장이 사흘 동안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일지, 시장으로서 노동 존중 특별시를 외쳤던 그 말은 왜 공허한 말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혹시 본인의 대권 구상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된 서울시 행정을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책임 추궁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이어서 서울신문까지 쓰고 있는 기사. 박원순 호를 이탈하는 인원들이 속속 늘고 있다.
박 시장의 대권 의지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인터넷 생방송 원순 씨의 엑스파일,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 그 실무를 맡은 뉴미디어 담당관이 최근 사표를 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 시장의 뭐랄까요, 주요 현안에 대한 이 가차없는 촌평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 서울신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원순 시장의 대권 의지에 대한 서울신문은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낸 셈입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입니다. 다시 미세먼지 얘기인데요. 미세먼지 특단 대책 3주차인데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구속 수감된 2명이 있습니다. 고등어랑 삼겹살인데 얼마나 억울한지 고등어는 물거품을 입에 물었습니다. 생선이 이렇게 거품 물면 얘기 다 했다는 거죠. 저기요, 제발 그만 보내주세요. 삼겹살과 고등어는 죄가 없습니다. 고등어 경매값이 80%나 떨어졌고 그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 판매량도 주춤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겹살과 고등어가 뭔 죄입니까? 예보를 절반이나 틀리게 한 정부 탓, 관계 부처 탓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 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입니다. 매번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을 준비하는 중에 다양한 뉴스 속보가 제게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안타까운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폭발로 인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현재 사망자는 총 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1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져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매몰 인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까지 전해졌는데 그 매몰 5명 중 3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현재 소방당국이 집계한 인원은 애초에 사망한 1명까지 더해져서 4명이 사망하고 추가적인 인원이 현재 매몰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매몰자의 생존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상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17명의 작업자 중 사망자를 포함해서 12명이 현재 사상자 인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상은 8명, 모두 전원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남양주 지하철 폭발 사고 현장 사진을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도 현재 저희 채널A 돌직구쇼 앞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사고 현장 영상이 들어오면 영상으로 또 추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가스 폭발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사망한 1명에 추가로 3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폭약은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사용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가 아닌가라고 이 소방당국은 현재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유 위원님, 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해서 또 아까운 목숨들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매몰자가 더 있습니다. 저 여기 남양주역이 아마 4호선으로 연결되는 진점역이고요. 예. 아마도 그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입니다. 지하철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의 끝에 이제 지하철을 뚫고 있는 와중에 저런 사고가 났는데요. 저렇게 그 가스 폭발로 인해서 공사 중에 그 인부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거는 예. 정말 후진국형 사고죠. 옛날에 우리가 공사 기간 중에 공기를 앞당겼다. 이런 거 정부가 맨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기를 앞당기고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속도전을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죠. 이제는 하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다시 저렇게 후진국형 그런 사고가 공사 현장에서는 발생하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의 남자 이계진 전 의원님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전 의원님, 과거 이 지하철 공사 현장이 붕괴가 되는 사고가 많았는데 한동안 없어서 그래도 많이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됐다라고 느꼈는데 다시
공사 현장 사고 소식이 이른 아침부터 이런 예. 소식이 들렸는데 사실 뭐 이러면서 뭐 북한에서 무슨 속도 전할 때 사고 난다는 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무사고로 되기는 참 어렵다 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너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수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작업의 원칙, 안전을 위한 수칙 다 있을 텐데 그걸 지키면은 안 나거나 나도 경미하게 나거나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회, 이거 허점투성이인 거예요. 허점투성이. 북한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되죠. 예. 또다시 안전불감증 얘기가 이제 지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붕괴돼서 근로자 4명이 현재 사망을 하고 아직 추가적인 매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매몰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수색과 구조 작업을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 작업자 총 17명 중 결론적으로 사상자는 1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8명에 대해서는 현재 전원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 저희 돌직구쇼 뉴스 속보를 통해서 정확한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경쟁을 하듯 마치 주요 정치인들이 구의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다 한들 무엇이 바뀔까?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은 그런 회의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당초 예정됐던 경제 관련 토론회까지 취소해가며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지나치게 뭐 경비절감이라고는 이런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인명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그런 데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에요? 50분 뒤 이번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같은 곳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재라며 서울 메트로 관계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서울시만은 이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완전히 배신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야당이 허겁지겁 일정까지 바꾸게끔 가장 먼저 사고 현장 방문 계획을 밝혔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작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만 여의도역부터 구의역까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오는 안전점검으로 야당과 차별화를 뒀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사고 현장 방문은 바람직하지만 그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볼썽사나운 경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유력 정치인들 중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오늘 현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침묵을 하다가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재발 방지책을 밝혔는데,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그 재발 방지책, 작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때 밝혔던 것과 똑같아서 말뿐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구의역 방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의 책임이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족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인간 위탁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혁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세 꿈많은 청년의 꿈을 깨어났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가 한겨레 신문과 동아일보 등을 비롯해서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특별시를 만들겠다라던 박원순 시장이 사흘 침묵 뒤 책임 통감,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3번이나 똑같은 참사가 발생할 동안 무엇을 했냐라는 부분을 한겨레 신문은 오늘 이 기사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오늘 31면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지하철 안전은 제쳐놓고 대권 노름 하나라는 사설 제목인데요. 정성희 위원님, 뭐 소위 진보지, 소위 보수지 할 것 없이 오늘 국면은 서울 메트로에 대해서 총 책임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똑같은 사고가 임기 중 3번이나 발생할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하철 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진보 보수의 의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똑같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박원순 그 스크린도어 정비 중의 사고는 그 임기 중에 벌써 3번째입니다. 1년에 한 건씩 나는데요. 똑같이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 사고와 이번 사고 9개월의 간격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아무것도 진전이 된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분명하게 좀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동아일보가 지적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최근 행보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청년 수당도 준다고 발표를 했고 또 뭐 대형마트 알바 체험도 몸소 하시면서 일자리 대장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그동안에 서울시장은 좀 제껴놓고 광주에 그 5.18 때 그 방문을 한다거나 또 최근에는 충청도도 방문을 하고 네. 또 역사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반쯤은 대권에 이제 욕심을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다른 정치인과는 달리 사흘 동안이나 침묵을 하다가 뒤늦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대권 욕심에 정말 해야 될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좀 그동안 방기하고 예. 있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한겨레 신문도 그리고 동아일보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많은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 누가 보더라도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박 시장의 행보가 서울의 노무현 루트를 만들겠다. 광주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진 것 이어서 충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이른바 대권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본분인 서울시 안전은 제쳐두고 서울시의 세금으로 대권 행보만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도 박원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진짜 시민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본분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겁니다. 이번 메트로 사건 관련해서도 결국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벌써 3번째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문책성 인사 한 번 저는 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메트로 사장이 공석이라 한다면 여기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 특히 저는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을 비판하는 많은 진보적인 언론들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보면서 약간 지금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제3자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 결국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해경을 해체시키고 결국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있었던 안전행정부를 바꿔서 행정자치부로 바꾸고 국민안전처를 뜯어 고치고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의 문제부터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왔던 할 수 있는 노력의 모습을 최대한 보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메트로가 취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대안은 저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외주 용역 줬던 거 자회사 만들게요라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뭔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 혹은 이 과정에서 진짜로 낙하산 인사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진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문제를 일으킨 건 없는 건지 예. 자회사의 문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좀 정확한 진단부터 내놓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면밀히 얘기하지 않으시면 나머지 대권 행보 아무리 띄워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현재 취재 중인 내용인데 예. 조금 더 정확한 정보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서울시 메트로는 서울시 산하기관이고 서울시 메트로 사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메트로를 관리, 감사, 감독해야 하는
총책의 자리도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 중 상당수를 박 시장이 전문성이 없는 본인의 인원으로 낙하산 임명을 했다라는 의혹도 현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젯밤 꿈이 좋지 않아서 오늘 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은 뭐 되게 애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쁜 소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박 시장이 줄에 잘못 약속했다가 뻥끗한 것까지 제가 떼어준 적이 있을 정도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치인들이 그 현장 간 걸 보면서 사실 역겹습니다. 구역질 납니다. 박원순 시장이 간 것은 난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예. 시장 책임자니까. 예. 나머지 사람은 정치인들은 참 청년의 죽음조차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하나? 아니, 진짜 역겹습니다. 예. 그리고 입법을 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이런 비극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번 20대 총선에서 약속한 일자리가 1,200만 개라면서요. 과거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이런 데 가서 편하구걸하고 이미지나 좀 올리려고 하고 이건 안 되고요. 예. 박 시장도 대권에 대한 행보로서 여기를 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면 안 돼요. 대권 욕심 버리고 예. 시장을 정말 잘하면 그 박원순이 괜찮네 이렇게 나와야 대권이 도전이 되는 거지.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대권 도전 얘기하는 세상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 시장님.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 게요. 이계진 전 의원님하고 뭐 박 시장이 제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예. 그건 진짜 자기 일을 잘해가지고 아유 서울이 정말 좋아졌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심이 몰리면 그걸로 해서 가는 거지 뭐 광주에 가서 뭐 하고 충청도에 가서 뭐 하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요. 지금 생각보다 국회가 덜 뜨거워요. 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저도 어제 좀 취재를 해보고 현장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일단 여권은 이 문제가 전반적인 이제 노동 유연화에 대한 뭐 저항으로 가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뭐 노동사법, 뭐 파견법, 기간제법 이런 쪽으로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박 시장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권은 반대예요. 박 시장 이야기는 피하고 구조의 문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 한쪽이 뜨겁지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사관이네요. 여권이 또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이 안전 문제만은 이제 노동의 유연성하고 별개로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아, 이야기하고 그럼요. 예. 야권이 또 거꾸로 우리가 구조적 문제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구조만의 문제냐 서울시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예. 건데 이 진영론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일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권이 이번에는 좀 그런 식의 협치를 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윤 실장님의 말씀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박원순 시장 얘기를 다시 꺼내려니까 저는 진영 논리가 돼버리는 그런 중요한 사안인 거죠. 약간인데 저는 좀 다른 결에서 박원순 시장님께 좀 쓴소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원순 시장님이 평소 보여주신 모습은 인간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목숨이나 인권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걸 알고 있고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작은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나면 항상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이 박원순 시장이었고요. 예. 거기에 도로상의 하자 같은 걸 바로 보수를 지시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행보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평소 예. 보여준 모습과는 좀 달라요. 사흘 동안 침묵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벌써 첫 번째 모습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도 약간 미온적인 모습, 2015년도에도 미온적인 모습, 이번에도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신 거에 저희가 의아한 겁니다. 2013년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2011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후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이렇게 책임을 박원순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벌써 세 번째고 재선하시고서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책임을 통감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뭐랄까 박원순 시장은 조금 기존 시장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비켜당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용산국제업무단지도 올스톱 되어 있죠. 오세훈 시장이 했던 세빛동동성도 올스톱 되었다가 이제 조금 하고 있죠. 예. 이 서울 원래 스크린도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추진했던 일이 있잖아요. 좀 기존 시장에 벌인 일에 대해서는 이건 내 일 아니야 라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건 나의 지적이 아니니까. 난 책임도 안 질래 하는 모습을 좀 일관되게 보이시는 거 아닌가 하는 모습 생각이 들어서 예. 서울시장으로서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환경부 장관이 뭐 이번에 옥시 사태에 그때 환경부 장관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얼마나 돌팔매를 맞았습니까. 네.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박원순 시장의 이번 사태의 본질이 서울 메트로에 대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 메트로에 있는 이 자회사, 이 용역을 맡았던 자회사의 직원들이 서울 메트로 출신이 40%가 가 있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해피야, 관피야 얘기하면서 예. 공무원들 정년퇴직한 다음에 산하기관 가가지고 로비하고 거액 받으면서 이거 안전에 무관심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40%가 메트로 출신이고요. 이렇게 김군처럼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들어온 사람과 메트로 출신은 급여가 다르답니다. 이 김군이 밥도 못 먹고 컵라면으로 떼어가면서 하루 종 한 달에 일했던 것이 144만 원 받았답니다. 예. 서울 메트로 출신들, 여기 다른 직원들이요. 급여가 400만 원이랍니다.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개혁하는 데서부터 이 출발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계속 돌직구를 연이어서 부탁드린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만이 스크린도어 4번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만이 스크린도어 참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메트로도 그리고 서울시 메트로를 관리, 감사, 감독하는 기구도 모두 다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발 돌아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오열했습니다. 20년을 키워온 언니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보도 그 천천한 모습이 저희 아들 아니에요. 갈색 가방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늘 거기에 사발면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숟가락이 생각해 있어요.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들이 사망하고 바로 하루 뒤에 서울시 메트로 직원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귀하의 아들도 책임이 있으니 합의합시다. 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어머님의 인터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제 사고 현장에서 열린 원인 규명과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부모님이 참석했고 어머님이 호소문을 읽었습니다. 호소문 전문을 읽었는데요. 정말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일부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호소문을 읽을 때 어머니도 통곡을 하고 기자들도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현장 기자들도 많이 울었다. 다 울면서 이거를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를 확인하라고 해서 안치실에 들어갔는데 20년을 키운 어미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저 참한 모습은 우리 아들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뒤통수만 바라봐도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아들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다.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짙은 눈썹과 옷가지가 내 아들 것이 맞다. 어느 부모가 아이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가 죽는 날 나도 죽었다.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책임감 있고 반듯하라고 가르쳤다. 산산조각난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는데 첫째를 그렇게 책임감 있게 키운 게 미칠 듯이 후회가 된다. 가방을 열었다. 왜 거기에 사발면이 들어있나? 여러 가지 공구와 숟가락이 있었다. 비닐에 쌓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먹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그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이 호수문을 읽으면서 모두들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읽는 저도 가슴에 와서 문구 하나하나가 박히는데요. 이 아이의 엄마와
뒤에 서 있던 김군의 아버지가 두 분 다 정말 진심으로 호소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정말 소박한 것입니다. 바로 김군의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회복입니다. 메트로는 우리 아이가 규정을 안 지켜서 이 사태가 사달이 났다라고 하던데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그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했겠습니까? 진심 어린 사과 그것이 하나 필요할 뿐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임선 변호사님께서 이제 피해자 어머님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서울시 메트로 측에서 지난 5년간에 발생했던 그러니까 외주업체 직원들의 사망 사고를 포함한 지하철 내의 이 사고 5건에 대해서 지난 5년간 계속 본인의 부주의로 결론을 내렸고 이번 19살 김군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에서도 내부적으로 본인의 부주의 탓이다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 뒤늦게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다 안고 있네요. 예. 지금 오늘 돌직구 신문 이슈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낙하산들 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냥 돈만 받고 대충 세월 보내면 되고 또 뭐 상위 개념의 직장에서 그만둔 임직원들이 내려와서 하청업체 가서 거의 점령하고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 저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앞 시장이 해놓은 거라서 무시하고 앞 대통령이 한 거라서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조선 총독부도 깔아뭉개 없애야 되고 앞에 대통령이 한 것도 다 지워버리고 싶고 이게 계속되는 한 이런 사고 계속 날 겁니다. 예. 이번에 이 기회에 그 무슨 피해 하는 거 정말 없애겠다고 말만 했지 하나도 안 없앴네요 보니까. 예. 이게 계속 사고 더 나게 돼 있어요. 정성희 위원께서 앞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하청업체의 임직원조차도 40%가 무려 서울 메트로 출신이다. 서울 메트로에서 간부까지 하고서 은퇴하신 분들이 하청업체로 가서 거기서 또 간부 역할, 임직원 역할을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고 사망한 김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굉장히 낮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합청업체를 만들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혹시 그 자회사 임직원조차도 서울 메트로에서 그만둔 간부 출신이 40%를 차지한다면 하청업체와 자회사가 다를 것이 무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선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쪽에서 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도를 아무리 개혁해도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게 되면 메트로 출신이 오면은 경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로비하기도 좋겠다. 그러니까 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세월호나 이런 사건 때문에 정부개혁이나 정부의 관피아, 마피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만 예. 그러겠습니까? 다른 대학 출신도 마찬가지고요. 철도청 지금 철도청 없어졌습니다. 코레일로 돼 있지만 코레일 관련 공사들 그런 거나 정비업체나 이런 거 수주 같은 거 누가 하겠습니까? 코레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나와서 차린 그 자회사 직원들 데려다 또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다 고치고 아까 말한 급여 체계 이런 거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반복될 것입니다. 또다시 노동개혁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종합적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적폐가 쌓인 그런 현장이 저렇게 안타까운 이 서울 메트로 측에서요, 이 숨진 김군의 책임으로 돌리는 진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어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화 통화를 했다. 사망한 김군이. 그 바람에 열차 오는 걸 몰랐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걸 조선일보가 실었어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다시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승강장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가 끄고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수리 중에는 안 했습니다. 통화가 안 한 것이었군요. 안 했는데도 서울 메트로 측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느냐고 못 들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김군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래서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김군은 도착해서 구의역 영무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보고를 했고 휴대전화를 통화를 하다가 주머니에 넣은 후 수리하러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영무실에 자신이 도착했다는 걸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 중지를 위해서 왜 아무도 애쓰지 않았는지, 전철 중지를 위해서 누가 애를 써야 하는 거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2인 1조로 왔는지를 분명히 체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신지, 그리고 전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람은 누구이고 이건 누가 책임인 건지 분명히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예. 조금만 말하자면요. 제 마음이 아픈 게 2015년에 강남역 조모 씨 사건 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으면은 서울시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사회적 압박을 받아서 재발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요. 이 조모 씨 관련해서 지금 추가 기사들이 이제야 조금씩 나오는데 이걸 보면 정말 황당한 게 경찰이 지금 수사를 거의 놓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 대 관심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개인의 과실 쪽 가다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 수사 방향이 급속도로 바뀌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거든요. 수사 방향이. 근데 이 황당한 것이 예를 들어서 김군 사태가 벌어졌건 안 벌어졌건과 별개로 조모 씨 사건은 그 사건대로 이제 팩트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건이 생기면은 이거의 수사 방향이 바뀌고 이 사건이 안 생기면은 수사 방향이 안 바뀝니까? 김군 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여론이 이렇게 집중도 되지 않았으면은 아니 통화를 그 직전까지 한 거는 사실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그걸로 분명히. 그냥 이렇게 예. 또 하나만 더, 이건 뭐 본질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숟가락하고 컵라면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하철역에 좀 큰 역들을 보면 구내식당이 있어요. 이 정규직 직원들은 좀 싼 값으로 쿠폰을 하고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좀 값이 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 분들이 많아요. 이 친구한테 직원 수준의 그 쿠폰이 적용이 됐는지, 정규직 수준의 쿠폰이 적용이 됐으면은 숟가락 들고 다닐 일은 없었을 건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평소에 책임감 있는 아들로 키웠던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사망한 김군 어머니의 이 절규를 서울시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력물을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신경 써야 될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는 초미세먼지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나쁨 수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루머들마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루머인지 환경대학원을 수료하신 정성희 환경전문 기자와 함께 하나씩 그 루머의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머입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통계도 이제는 못 믿겠다. 많은 시민들과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 주부들이 한국 예보 안 믿겠다. 일본 예보를 뒤져서 보고 계신 분도 많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틀렸죠. 예컨대 지금 현재 미세먼지 수준이면 나쁨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통으로 나와서 외출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보면 그것이 사실 그 당시에 나빴다 하는 것이 몇 번 있었고요.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예보 중에 절반가량이 다 빗나갔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진 엄마들이 이제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제 사서 구입을 해서 외출을 할 때마다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내가 아는 우리 논설위원 부인은 문도 못 열게 한다는 거예요. 아, 집에서 문도 못 열게 한다. 문 열게 뭐 너무 답답하다. 문도 못 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확성이 높다고 알려진 그 일본의 기상청 사이트를 뒤져서 미세먼지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건데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미세먼지 같은 대기 중에 환경 정보가 정확하기는 힘듭니다.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측정기에서 측정된 것을 전달할 뿐인데 그 모든 곳에 측정기를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와 조금 떨어진 저 광화문에 있는 미세먼지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를 완전히 내가 있는 곳이랑 정확하게 똑같이 그 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고요. 일본의 기상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 좀 이렇게 오버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태풍 정보나 이런 거시적인 그런 것은 일본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기상위성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대가 마시는 호흡기를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정확하게 뭔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정신이 좀 죄송하지만은 예. 정말 젊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기상 정보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져서 좀 과잉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예보를 믿지 못하고 일본의 예보를 맹신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해명이었는데 두 번째 루머로 좀 네.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유독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서 막 코가 간지러우면서 목이 막 간질간질한 것 같은 이 기분. 이거 루머입니까?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미세먼지는 올해나 작년이랑 이제 똑같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년 전보단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10년 전이 더 나빴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청정 버스나 가스, 천연가스 버스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예. 지금 이렇게 나빠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나쁨 이런 거 자외선 예보처럼 2013년도에 서도권,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예보를 하면서 우리가 TV 틀면은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예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굉장히 나쁘다고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5월에 우리가 평소보다 기세먼지가 나빴던 일이 5일이 더 많습니다. 이번 달에 지난달이군요. 6월 지난달에, 1일이니까 5월 달에 미세먼지가 평소보다 나빴던 적이 딱 5번 있었다. 그것이 이제 많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서 알려진 거, 소위 말해서 미디어 효과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을 착용한 경유차가 생각보다 알려진 것보다 그 디젤 가스에 오염물질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폭스바겐 사태. 그렇죠.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이 가스를 많이 내뿜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루머 혹은 진실까지 역시 환경 전문 기자라서 정확히 밝혀주셨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돌직구쇼가 이 미세먼지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희 환경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초미세먼지 루머 혹은 진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루머가 괴담처럼 돌고 있더군요.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는 게 이게 국제면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베이징 공장들이 산둥성 쪽으로 대거 옮겼기 때문이 아니냐.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세먼지의 유발 요인의 40% 정도가 중국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맞고.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서해안하고 동해안을 측정해 보면 서해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중국발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징의 공장들이 산둥성을 옮겼기 때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이징 주변에 그 중국 정부가 상당히 그 대기질을 잡기 위해서 공장들의 분산 정책을 이렇게 취하고요. 제련 공장 같은 거를 폭파시키기도 했습니다. 낡은 예. 공장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공장들이 다 산둥성으로 옮긴 것, 동쪽으로 옮긴 건 아니고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으로 옮긴 것도 그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그는 중국발 요인에 대해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지 일부 옮기긴 했습니다만 중국발 요인이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더 커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들이 산둥성으로 옮겼다고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폭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루머 혹은 진실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이런 만평을 보도했는데요.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만평입니다. 삼겹살, 고등어는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생선이 입에 거품을 물 정도인데 눈이 뱅뱅 돌고. 눈이 뱅뱅 돌고 있어요. 김병민 전 의원님, 네.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가 먼지 문제를 놓고 이른바 먼지나게 싸우고 있다. 네. 애꿎은 삼겹살만 지금 쇠창살 속에 갇혔다. 저러면서 진짜 애꿎게 피해보는 사람들이요. 소위 말하는 직화구이 업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곱창집이라든지 삼겹살집이라든지 불에 직접 구워 먹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제 규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안건들을 놓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미세먼지라는 게 어느 대책을 발표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잡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굉장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추겠다. 혹은 더 나아가서 20년 뒤에는 어떻게 낮추겠다.
그리고 가장 짧게는 올해 안에 우리가 쉽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유발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의해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기후변화도 그렇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 이해관계가 미치는 거는 산업계잖아요. 경유차만 하더라도 그 산자부의 의견과 환경부의 의견이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경유값 올리자, 그 산업부에서는 그거 안 된다, 경유차 업계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또 예. 나갈 수 있는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바로 서울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표했던 게 경기도에 있는 경유버스 서울시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경기도 사는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시로 예. 출퇴근해야 되는데. 이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 싸그리 무시하고 정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계획을 짜서 발표한다? 성공할 턱이 없죠. 성공할 턱이 없다. 그러니까 먼지나게 싸워봤자 네. 먼지만 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가지고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서 발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이런 문제들을 말입니다.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청문회 잔뜩 예고하고 있어서 미세먼지는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대학생 이모 씨가요. 대학생도 취업도 안 되고 알바도 힘든데 거금 4만 원을 주고 온라인 홈쇼핑에서 뭘 사냐면요. 600ml 용량의 고농도 마시는 휴대용 산소캔 10개를 샀대요. 참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요즘 뭐 암이 많아진 이유를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찾아내지 못하던 암을 찾아내는 기술이 발달했고 많이. 지금 아까 정 의원님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미세먼지가 올해 갑자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소동이에요. 과거에 홍수 예보가 왜 이렇게 오보가 많으냐, 질타가 막 나가니까 기상장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기상장비 교체 예산을 줬더니 거기에 또 비리가 끼어가지고 아하. 난리를 쳤어요. 이거 예. 똑같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관측장비 또 새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오보가 잠깐 된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유값 올리면 될 거고 이 엔진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엔진 성능 개선, 예. 근본적인 대책은 안 하고 생각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고등어 구이와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저도요. 그럼 거기서 일하던 사람은 벌써 다 죽었게. 네. 이게 너무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대학생이 그 적은 돈 갖고 산소 캔을 산단 말이에요. 예. 이거 이러면 안 돼. 국민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제 예.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니다. 짜증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름에 보면 전기 과부하 걸린다고 집집마다 에어컨 끄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산업용 전기는 이게 싸게 해주고 공장은 이제 밤에도 이거 기계를 놀면 안 된다고 펑펑 돌리고 예를 들어서 이 경유 문제 같은 경우에도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 계속 짓고 있는데 국민들만 잡고 예를 들어 고통을 좀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이면은 국민들은 예. 항상 저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잘못이야, 뭐 삼겹살 잘못이야, 고등어 잘못이야 이러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죠.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고등어, 삼겹살 구우실 때 창문을 활짝 열고 전기 후드 팬만 가동시키면은 미세먼지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수치까지 확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많습니다. 우리 성장기 아이들 뇌 발달에 매우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들 권장해 주십시오. 저도 어제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뉴스입니다. 정치권 뉴스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당선되고 나서 잠잠했는데 강연 정치로 정치 행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나온 그 자리에서 5.16 쿠데타 발언을 언급을 해서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 1조 1항이 말하는 민주공화국 중에 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군사정권과 그때 만든 정당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공화에 대해서 그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화가 아무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렇지가 않습니다. 윤통희 시장님, 5.16은 쿠데타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5.16은 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굳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 공화당의 이미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공화당을 나쁜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발언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현장에 못 가봤는데 90분 전문을 받아가지고 쭉 읽어봤거든요. 예.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고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말하자면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예. 뭐 쿠데타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 공화, 민주주의하고 공화를 분리시켜서 본다. 이게 이런 말인 것 같은 게 제가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당연하게 우리 국민 투표로 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맞다. 그런데 공화라는 건 사실은 이제 협치, 같이 이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 번에 선거로 된 게 아니라 계속적인 국정 운영에서도 이걸 합치는 걸 이제 공화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맞지만은 공화는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이제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했었고 헌법 1조 1항 이야기도 했고 청문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 하면 좋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리고 참 재밌어요. 반기문 총장이 들어왔다가 대통령은 청문회 거부권을 말했는데 청문회 하면 좋다. 반기문 총장이 들어왔다 나간 직후 새누리당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마침 또 한국에 없는 이제 미묘한, 물론 뭐 이것 때문에 골랐겠습니까만은 보통 이런 일정이면 한 달 전부터는 잡히는 게 맞지만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게 참 흥미롭고, 그리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질문들도 오랜만에 기자들이 많이 했는데 뭐 밖에 나갈 거냐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 난 복당 신청했고 기다리고 있다. 이건 유승민 의원이 탈당 선언할 때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대구의 아들, 보수의 적자. 예. 내가 이 당의 주인 중에 한 명인데 가긴 어딜 가냐라는 건데, 그건 근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지. 뭐 이런 거예요. 유 의원은 실제로 새누리당이 분명히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뭔가 개혁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런데 두 번째, 정말로 안 받아주고 피치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마치 예전에 탈당했었던 것처럼.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안 받아준 거 아니냐라는, 말하자면 알리바이 아닌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예. 유승민 의원 복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본인의 대답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정의 의장님 하시는 그 포럼, 그거하고 관련해서 뭐 정치적인 해석이 많은데, 저는 지금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복당 신청할 때 그때 마음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복당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정은 당이 하는 거니까, 뭐 당이 어떻게 결정하든 뭐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임유선 변호사님, 이게 참 흥미로운데 네.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 아직도 결정이 안 됐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시청자분들이 아니 총선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새누리당의 구성을 보면 비박보다 친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아버지가 만든 공화당 때문에 공화당 이미지를 배렸다라고 정면으로 말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친박이 많은 새누리당이 복당을 받아줄 리 만무할 것 같은데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잘 모르겠는 게요. 지금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각자 예측을 냈는데 네. 조금 결이 다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미 가닥에 잡혔다. 어떻게 어떡해요? 가닥에 잡혔냐? 유랑 윤만 빼고. 유는 유승민인 거 알겠는데 네. 유는 누굽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네, 유랑 윤만 빼고 그러면은 와라. 왜냐하면은 지금 제1당으로의 회기가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근데 그것도 웃겨요. 윤상현 의원이야 잘못한 게 명백히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도저히 유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저쪽에서는 도저히 유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둘을 패키지로 하자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이제 한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건 동아일보 보도. 네, 반면 조선일보는요, 이쪽은 지금 친박계에서 절대 유만 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비박계에서는 유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유가 가야 된다 하면서 그 해석을 지금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에 맞설 대항마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비박계에서는 어떻게든 유의 복당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대치 중이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적었더라고요. 김변미 의원님이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출신인 여의도 연구원 소속이니까 유와 윤 패키지, 이거 총선 때 많이 들어보던 얘기인데 아직도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윤상현 패키지가 나와요?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하겠는데 글쎄요, 좀 저는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유승민 의원이 오늘 화두니까 얘기를 좀 드려보면 성대에 가서 강연했다는 거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잖아요. 왜냐면 현 정부의 총리를 배출한 3명의 총리가 다 성균관대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명륜골에 해 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태평성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 박근혜 정부의 산실이 사실 성균관대다라고 얘기할 그 본실에 들어가고선 강의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렇다면 뭐 적진의 중앙에서 적장을 라는 공격했다.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성대에 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 대학에 갔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요. 특히 대선 주자 중에 대학에 가서 환호성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강의가 끝나고 인증샷을 찍자고 대학생들이 달려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바로 세대별로 봤을 때는 2030의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고요. 정치 이념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중도 보수, 개혁 보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서는 깃발을 완벽하게 꼽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찌됐든 정권 재창출하는 게 지상 최대 목표일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 쉽지 않거든요. 그 지점에서 가장 필요한 지점을 유승민 의원이 선점하고 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손을 잡고선 새누리당을 쥐고 흔들고 뛰느냐의 문제가 바로 정권 재창출에 이게 필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 과연 어떻게 결론 낼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정치권 뉴스입니다. 교감이라는 말, 이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데 교감이라는 단어가 참 미묘한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과 정의화 전 의장, 이 다를 것 같은 두 분에게 연결고리가 있다면 한 책이었습니다. 한 책을 정의화 전 의장이 19대 20대 의원 전원에게 돌렸는데 그 책에는 손학규 전 고문의 추천사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추천사 내용입니다. 내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그 무엇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적 리더십이다. 강진에서 꿈꾸고 미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그런 나라다. 이런 추천사를 쓰여 있는 책을 현재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19대 20대 의원 전원에게 선물로 돌렸다고 하는데 이계신 전 의원님, 이 두 사람 사이에 교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글쎄 뭐 저 추천사 내용을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런 내용 정도로 봐도 추천사가 별 의미 없이 갈 수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와 전 대표와 정의화 전 의장이 되네 봤어요. 그 두 분은 한나라당 때 같이 있었죠. 예. 그런 인연이 있는데 저런 추천사 정도 써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거 하나 갖고 그만큼 확대 해석될 만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왜 일전에 두 분의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지금 외부적 환경상 제일 빨리 손잡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다고 봐요. 김진 앵커는 교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교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교감이란 거는 저희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감은 분명해 보인다. 공감이라는 거는 공감은 분명하다. 둘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심전심. 그렇죠. 이 두 분이 이제 공감인 상황은 분명한데 이게 한번 교감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한 중간 단계쯤 아니겠어요? 예. 과연 이 공감이 교감으로 발전을 할지 공감에서 주저앉을지 그건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돌직구 뉴스입니다. 홍익대학교, 미대로 유명한 홍대에 이런 조형물이 설치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구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일간 베스트, 줄여서 일베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홍대에 버젓이 세워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조형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산산 부서진 모습. 일베 조형물에 반발한 학생들이 벽돌로 밤사이에 부숴서 현재는 저렇게 돼 있는데 김병무 의원님, 아니 홍대에 이 일베 상징 조형물은 왜 있던 것이며 지금 이 일베 조형물은 왜 저렇게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까? 홍대의 조각가 학생인 것 같아요. 4학년 학생이 야외 조각전에 전시하는 작품을 전시했는데 공교롭게도 저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름 모양인가요? 이게 일베를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세워놓으니까 학교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라는 등등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시달렸다는 거고요. 밤사이 결국은 누군가가 가서 이 조각상을 넘어뜨리고 아예 부숴버린 것 같다라는 증언들이 나오는 건데요. 왜 그러면 이런 조각상을 만들었고 전시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요.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다가 작품의 이름이라. 어디에나 있는데 동시에 또 아무데도 없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의미심장하네요. 일배라는 게 사실상 어디나 있는 건데 실체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일배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줘서 이 조각상이 얼마나 논란을 가져오는지 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작품의 의도대로 아주 핫한 논란이 일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게 표출되는 것들을 봤다라면 이 사람은 그 작가로서의 그런 소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뿌듯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3일을 못 갔어요. 그런데 저는 저런 조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를 부순 사람들의 행동은 좀 지성인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일베의 저 뜻이 아무데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는 뜻이라면요 저 조각상이 있거나 없거나 그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단순한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서 하나 온 것을 하나 이제 보여주기로 한 것을 저렇게 대학생들이 짓밟아 버렸어야 됐나. 예. 볼테르가 한 말이죠. 난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기 위해서 싸우겠다. 한 얘기를 했는데 반지성적인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일베는 찬성하지 않지만 저런 모습 또한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 지금 계속 손가락 이거 흉내내고 계시는데 안 되나 봐요. 동그라미하고 비읍자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왜 동그라미를 먼저 보고 비읍을 나중에 보나요? 그럼 예를 들면 봐라 이거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봐라 이거다. 보이냐 이거다. 보이냐 이거다. 왜 영을 먼저 해가지고 꼭 일배로 그렇게 해석을 할까? 예. 난 일배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예. 논쟁도 별로 싫어하고 하는데 야 이런 작품까지도 그렇게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할 만큼 우리 사회는 이념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피나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나레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한 청년의, 또 다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는 이 사진 한 장. 바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숨진 김모 씨의 고등학교 친구 박모 씨가 구의역 근처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던 중 끝내 참던 눈물을 터뜨리고 있는 사진이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친구 이 박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기를 바란다. 김군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그런데 이 친구 박 씨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많이 반성을 하게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